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되면서 특히 석유 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후보지로 태릉 골프장이 급부상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된다면 미니 신도시급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됐는데 내수 부양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사업에서의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나라 수출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부진으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7월 초 반짝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출이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반짝 회복하던 수출이 다시 주춤한 모습 보였다고 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246억 달러, 하나로 약 2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동기 대비 기준 4월부터 2달 연속 20%대였던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10.9%로 줄었는데요. 수출이 회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데 이달 들어 다시 감소폭이 확대된 겁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이 41.6%, 승용차가 14.0%, 반도체가 1.7% 감소했으며 선박과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은 수출이 각각 48.1%, 56.9%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0.8%, 미국이 2.4%, 일본이 21.9%, 중동이 40.0%가 감소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수출 상황은 그렇고 이 같은 기간 수입은 좀 어땠나요? 네, 같은 기간 수입액도 248억 달러, 하나로 약 2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7%가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유가 43.9%, 기계류가 5.6% 등의 수입이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는 각각 14.3%, 2.2%가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이달 들어 20일간 1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정희입니다. 네, 이번엔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순조롭게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금융시장 분위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현재 상승폭을 키워 1.3% 오른 2226.85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3,700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사자 행렬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8% 상승 출발해 지금은 1.16% 오른 791.01에 거래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떨어진 1,200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5원 55전 떨어진 1,19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잇따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희소식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약사와 독일 바이오 기업이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면역 반응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영국 제약사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도 투약자 전원에
인간에게 항체를 생성하는 등 성공적인 임상시험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선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시작됐고 난항을 겪었던 유럽연합의 경제회복기금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더 자극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되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체부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확정해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을 언급했는데 실제 추진된다면 집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할 경우 주택을 10,000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골프장 바로 옆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군 해군사관학교는 다 지방에 있다 보니 이참에 시설이 노후된 육사까지 옮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태릉 골프장과 육사, 인근 태릉 선수촌 텄까지 합치면 모두 250만 제곱미터 부지가 나옵니다. 아파트를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넓이인데요. 이 정도면 서울 송파구 대단지 헬리오시티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여기 말고도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이 또 있나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세택, 서울 무역전시장 부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와 합치면 7,000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강남권에 있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부지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부가 소유한 88, 유서울, 성남골프장 역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제 논의 테이블에는 이 국공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도심 아파트를 더 높게, 더 많이 짓는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국공립 부지 활용으로는 앞선 기사에서처럼 이 태릉 골프장이 1순위 후보지로 예상되고 나머지 유효 부지 발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는 이곳을 준주거지로 바꿔 용적률 500%의 아파트 8,000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심 내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이 지역을 중심 상업용지로 바꿔 용적률 1,500%의 아파트 2만 가구를 공급하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용적률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밀 개발이 주택 공급량 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늘려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용적률 200%를 받는 개발 단지가 300%로 용적률이 확대가 된다 그랬을 땐 기존 주택 공급량의 50% 이상이 증가될 수 있고요. 수색정비창, 개화 방화 차량 기지는 물론 도심 내 수도방위사령부의 예하부대 땅과 태릉 골프장 등 군시설 골프장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올려 개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역제안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공급 방안으로 채택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소수의 조합원들만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당정회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달 말까지가 재산세 납부 기한이다 보니까 요즘 모이면 세금 이야기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만 58만여 가구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세부담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규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내야 할 주택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75만 6천여 곳인데요. 지난 2017년에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4만 5천여 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와 강동구, 광진구 등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많았습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급증을 막기 위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추가 주택은 전년 대비 30%까지만 세금이 늘게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 뭡니까?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인상된 영향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년 연속 14%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30%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올해 8,430억여 원으로 3년 만에 2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정부가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어서 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세부담 여건이 커진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정부의 부동산세 강화 기조와 맞물리면서 조세 불만이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1야당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연설대에 섰는데 역시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 쏟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어제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대안이 나왔으니 야당도 이제 화답을 해야겠죠.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값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는데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서민들이 절규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집을 마련해도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에 양도세마저 인상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뚜렷한 대안 제시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 다른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까? 네, 경제 분야로 보면 탈원전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면 앞으로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경고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며 이 정권이 끝나면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거론됐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찾아간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받는다며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느냐고 비판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 달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에 이어서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달 17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 의결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달 황금 연휴가 생긴 셈인데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임시 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거나 내수 진작 등의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내달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특히 식비, 교통비, 숙박비, 오락문화비 순으로 소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공휴일에 전체 국민의 절반가량이 2,500만 명이 임시 휴일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날 이 20명대를 기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이번엔 집단 감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인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8명이 추가돼 누적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이용자들이 매일 집과 시설을 오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가족과 지인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제 4명에 그쳤던 지역 발생은 어제 20명으로 급증했고 이 중 18명이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은 25명으로 25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기피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던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내 하루 확진자가 연일 7만 명 넘게 나오자 백신 개발 현황 등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긴급사태 해제 이후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어난 일본의 경우 어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2달간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점차 거리 두기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요즘 수돗물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고 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불안감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긴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여러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고요? 네, 기존에 알려졌던 인천뿐 아니라 경기 남부와 경상도에서까지 유충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7곳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인천의 공촌과 부평, 경기 화성, 김해 3개, 양산 범어, 울산 회야, 그리고 의령 화정입니다. 인천의 경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인 깔따구가 알을 낳았고 이후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가정집까지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문제의 정수장들에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유충이 이동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환경부는 활성탄을 교체하고 세척 등 보안 조치를 모레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파주 등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19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 수돗물에서 검출된 게 아니라 하수구나 배수구 등 바깥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주까지 전국 정수장 435곳의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어쨌든 유충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위해성이 없는 건가요? 네, 일단 깔따구가 기생충은 아닌데요. 다시 말해 몸 안에서 번식하거나 자랄 위험은 없기 때문에 구충제를 복용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 가루 형태로 대량 흡입했을 때의 사례라 위험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충이 나온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생활에서 사용할 때도 끓여서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오늘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두 총수의 만남에 재계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차 연구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남양연구소에서 만난 거네요. 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오늘 오전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재계 총수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차 분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배터리와 전자장비 등 업체들과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삼성은 이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 양사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국내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 배터리는 현대차그룹 전기차에 탑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100만 대로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현대차와 삼성의 배터리 협력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에서도 협력이 가능한데요. 지난주 이 부회장은 직접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을 찾아 전장용 부품 시장 선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잘 알려진 이지스 운용의 사모펀드가 최근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인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해당 운용사를 바라보는 시선 곱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집값 급등 배경에 개인의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 강도 높은 규제에 타깃이 되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모펀드가 소유한 주택도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투자자가 되면 개인이 법인을 세우거나 직접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외부에 드러낼 의무도 사라집니다. 이지스 운용의 투자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 사모펀드가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는 것을 자산가들에게 홍보한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지스 운용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지스 운용은 부동산 규제 우회 목적의 아파트 매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자산 가치를 높이면 충분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했다는 건데요. 투자 시점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래가 연기돼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규제 회피 목적의 사모펀드 설립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근 강화된 부동산 이세 부담 역시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받은 돈을 빼돌린 경우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은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대법원은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영업사원이 고객이 지불한 자동차 값을 빼돌렸다면 본사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 자동차를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15년 대리점 영업사원 B씨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일시불로 지급 방식을 변경했는데요. 이때 B씨가 자신에게 차값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차값 3,280만 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고 A씨는 쌍용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쌍용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대법원은 영업사원 B씨가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실질적으로 쌍용차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은 쌍용차에 책임이 없다고 봤고 2심에서는 쌍용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차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쌍용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펀드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정보 공개 시한을 넘기고도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언제 기업은행에 정보 공개 신청을 요청한 건가요? 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업은행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게 지난달 19일입니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의 명칭과 또 환매 중단 금액, 또 상품 번호 등 이 기초적인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그 이후 한 차례 기간 연장이 통지되면서 지난 2일까지였던 시한은 지난 16일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은행은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꼭 이렇게 정보를 줘야 하는 건가요? 네,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또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한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 과정이 지연돼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위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던가요?
네,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면 그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소송보다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인 노태문 사장은 오늘 다음 달 초 열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넥스트 노멀 시대의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사장은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에서 언팩에서 보일 5가지 신제품으로 모바일 경험에 혁신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갤럭시 언팩은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 생중계됩니다. GS 칼텍스가 다음 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 주유소에서 전기 자전거 카카오 T-바이크 충전 시설을 운영합니다. GS 칼텍스는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와 GS 타워에서 전기 자전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유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S 칼텍스의 자회사인 GS 엠비즈는 전기 자전거를 정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강하게 반등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22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790포인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800억 원 넘게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00억 원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적고요.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보시죠. 오늘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아마존이 8%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영향이 이어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2%, 3%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삼양사가 수소차 소재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현재 29.94%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양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 모두 현재 거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백신 관련 좋은 소식이 참 많았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대의 백신 후보 물질 모두 면역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신일제약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 CJCGV가 있습니다. 2,2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닷새 만에 반등 중인데요. 오늘까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하고요. 실권주는 내일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여름 시즌을 맞아 기대작도 속속 개봉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 영화관도 정상화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